우한의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쓰러질 뻔한 가치들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서울 세고 돌아온 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멤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역에서 회군했다. 심재철 검사는 수시 모집 회군을 했다. 아, 나도 순수했던 인디로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인디계 심재철. 이창원. 뭐 그거 봐야 돼? 야한 사진? 심재철 야한 사진을 본 적 있나? 심재철 의원이 그 무슨 뭐 누드 사진 네. 보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핸드폰으로 보다가 찍혀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의원들이.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그 들고 있다가 뒤에서 기자들이 잡으면 엿대는 수가 있어요. 그 황교안 심재철 콤비가 네. 역대 그 정당의 그 뭐죠 지도부들 가운데 네. 제일 약한 것 같아. 제일 약하다고. 내가 밥을 그렇게 굶었는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네요. 그거 아니야 코로나? 네. 그렇게 열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파이팅도 그렇고.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보수 통합한다고 열심히 지난주에 아재가 설날 특집에 나와가지고 황교안을 그렇게 축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빵 터지는 게 촛불이 왜 혁명이고 촛불 사태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말싸움 시트콤 아재와 조카들의 대선 주자 품평 나갔었는데 어떤 분이 천집장이 맡은 역할이 왜 김수민 씨 보고 희아라 부르냐. 아재 아니냐. 형이니까. 네. 형이에요. 아재가 아니라니까. 아재는 이창원 씨 혼자 아재였고 그렇죠. 저하고 천집장이 맡은 역할은 사촌 형제였죠. 네. 그리고 희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날 좀 바라봐. 형아를 경상도에서 희아. 네. 그러니까 형아를. 이 사연 올려주신 분도 그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아재 보고 형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시트콤에 나온 사람들은 다 허구 인물입니다. 저희가 자기 입장을 갖고 연기를 한 게 아니고요. 나 점점 그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다만 이창원 대표는 의심이 된다. 본인의 평소 입장이 아닌가. 하여튼 설날 시트콤 여러분들 많이 듣고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작진에서 그런 걸 비슷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문의도 들어왔어요.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끝나면서 총선을 평가하는 그 방송을 그 형식으로 해보고 싶다. 네. 뭐 전문가들도 더 이렇게 연기자들 나오면 더 잘하겠지. 연기자들로는 안 돼.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그 시트콤은 대본이고 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대본이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 종이 보고 할 때가 가끔씩 있었을 뿐이고요. 자, 두 번째 멤버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난 지난주 설날 시트콤에서 청년 중도 우파를 연기했지만 그래도 난 좌파였어. 졸라 좌파였거든. 나는 다 왼손으로 해. 지하철 태그도 왼손으로 할 거야. 언론계 이낙연. 최동길. 그 이낙연 총리가 지하철 태그를 왼손으로 모를 수 있지. 헷갈려 그거. 그게 왜 헷갈리냐고. 아니, 헷갈려요. 평소에 안 하니까 그래.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지. 정몽준. 난 처음에는 나도 그 사진을 보고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아니 황교안처럼 그 식판에 밥 오른쪽에 담고 그럴 수 있지 뭐. 그거가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 나도 가끔씩은 그래 본 적 있거든. 식판에.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받으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국을 왼쪽에다가 먹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이렇게 퍼다가 밥비 퍼다가 보니까 국이 왼쪽에 가 있고. 왼손잡이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설거지를 왼손으로 하거든요. 그럼 오른손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왼쪽샷 하고 있나? 왼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걸. 그릇을 비비고 비비는 걸 왼손으로 한다고. 그리고 야구할 때도 왼손 쳐요? 타석에 들어서면 왼손으로. 진짜로? 네. 우투 좌타들 많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네.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타석에 들어서도 잘 못 치는데 좌타석에 들어서야 이 투수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투수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드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참 심재철 얘기했는데 심재철 검사도 회군의 경력이 있어가지고 네, 수시 모집 원서를 자녀가 냈는데 수시를 붙어버리면 다른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원서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었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떨어졌어. 뭘로 소송 걸었어? 정시에서 떨어졌다고? 아니 수시에서 떨어졌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SNS에 링크를 걸면서 심재철 의원은 서울역 회군, 심재철 검사는 수시 모집 회군. 시사평론계 시인 아닙니까? 라인 맞추기요. 네. 아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빨리 끝내자. 좀 국가적으로 저도 어제 술이 안 깨네.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안 깨. 술이 문제 아니고 지금 신종 코로나. 코로나. 네. 이거 참 큰일이에요. 네. 신종 코로나 일단은 그 중국의 우한에 나가 있던 교민들은 들어오셨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전세기. 오늘 오전에 전세기 타고 들어오셨고 또 간다 그러죠? 네. 지금 이번에 370명 정도가 탑승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그 신청자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네. 700명이 우한에? 네, 우한에 더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나가서 사셨구나. 그러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신청을 했고. 네. 네. 그 주재원, 유학생 뭐 이런 분들 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우한시가 있지만 그 후베이성 주변에 있는 거주하고 있던 분들도 우한으로 들어와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한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1000만이 넘죠. 큰 도시죠. 네. 만약에 대구에서 이런 게 발병했다. 잘 막을 수 있었을까요? 대구는 잘 막았을 겁니다. 왜요? 이 대구의 저력과 힘이 있거든요. 그냥 근자감? 아니 근자감은 아니고 언제였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전염병 메르스? 예방. 전예방. 네, 전염병 예방을 각 지자체마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실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예방이나 전파를 막는지. 그 대구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네. 어느 정부 때인데?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아니고. 이 봐봐. 모든 것을 이런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작태. 지자체 단체장 중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어디 정부에서 주는 최우수 인증 이런 거 받는 걸 봐가지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대구는 뭐 그걸 정량평가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렇죠. 정량평가를 했고 대구시가 의외로 인구 250만 도시인데 정확히는 이제 243만. 네.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구에 종합병원이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학이 많으니까. 네. 대학도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이죠. 특히 의과대학이 설치된 의과대학. 네. 종합대학이 많아요. 따라해봐요. 의과대학. 의과대학. 네. 하여튼 의과대학이 대구에 그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메디시티 지금 대구가 또 하나의 이제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랬던 어떤 역사들이 있는 거죠. 예전부터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옛날 그 수도였잖아요. 경상도 수도. 어디가? 대구가 감영이 있었으니까 경상 감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예전부터 좋았던 거죠. 감영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그 정도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상주에서 대구로 경상 감영이 옮겨오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이 도청 소재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상주에 감영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관찰사가 그렇게 상주에서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봤었는데 대구의 경상 감영이 오고 나서는 여기에 아예 정착해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역사 팟캐스트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대구가 그렇게 저력 있는 도시라면 만약에 대구에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시설을 만든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은 결사반대했겠죠. 지금 천집장 표정이 아주 관용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환대했을 것이다. 이런 표정이 나올 표정이었는데 결사반대했을 거다.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충북 어디죠? 진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네. 이쪽이 수용 시설이 됐는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다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네. 떴다는 소식을 듣고 끝까지 반대하던 분들도 다 접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무증상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된 공포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댓글들 보면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예로 그 2016년에 경북 성주에 네. 사드 배치가 됐을 때 주민들이 애초에 반응했던 가장 반발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좋은 것들은 무조건 지방에다가 보내느냐라고 하는 이 평소 오랫동안 쌓여왔던 중앙 중심의 이 통치 방식, 이 정치 방식에 대한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도 저는 터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연상이 된 게 충남 처음에 어디였죠? 천안 네. 이었다가 튕겨져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죠. 네.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중앙일보에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는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후보군에 올려놨을 뿐이지 네. 천안으로 결정했다가 아산으로 튕겨져 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튕겨져 나간 거다. 일단은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잖아요. 네. 튕겨져 나온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 저는 사드가 그렇죠. 7곡으로 가려고 했다가 네. 성주로 튕겨져 나갔을 때 네. 그때 성주의 분노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구가 더 적은 곳으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었고 네. 그리고 제시해놨던 근거들이 이거였잖아요. 병원과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이 공무원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이 가능하고 이런 이유를 댔는데 공무원들 중앙부처 여러 부처의 공무원 연수원들 가운데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 수용할 수 있는 네. 곳은. 근데 서울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경상도에도 있습니다. TK 지역에도 연수원이 있고 PK에도 있고 호남 지방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정부의 이야기대로 병원과 가까운 거리였다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전세기를 타고 내려서 인천 또는 서울 수도권 인근에 큰 종합병원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실제 아산과 진천에는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가깝다라고 하는 게 대전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지. 이 주민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뭐 자한당의 정치인들에 선동당했다라거나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자한당인가? 네. 근데 아산의 경우에는 시장은 네. 시장은 민주당 여당이죠. 복귀왕인가? 시장이? 아니요. 복귀왕 시장 예전에 했구나. 네. 시장이고 충남지사가 또 양승조 지사잖아요. 네네. 민주당 소속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 자한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선동당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정말 바보로 아는 거죠. 선동할 틈도 없었을걸. 네. 자한당이 그렇게 발이 빠른가? 요번에 보니까 이은재 의원. 네. 이은재 의원이 설 명절 잘 쇠라고 한복을 입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 진짜 그대로 재현하신 것 같아. 어떤 사진을 보니까 한복 주름까지 똑같더라고요. 네. 이은재 의원이 아티스트야. 마이스터야 마이스터. 주름까지 다 손으로 잡아가지고 똑같이 재현한 거야.
우리 보좌 그거 하시느라고 정신없는 분이야. 자한당 의원들은. 아니, 보좌관 중에 네. 우리 기생충을 열심히 보신 분이 계시지 않았나. 네. 표창장도 네. 위조하고 이제 사진도 위조하고 기생충 대한민국. 아 근데 위조 실력이 네. 뛰어나더라고요. 포토샵 잘했다. 네. 그 이은재 의원이 아주 이렇게 좀 날씬하게 나오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쌀을 빼셨겠죠 그 사이에. 사퇴하세요.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뭘? 신종 코로나. 걱정이죠. 저는 직전에 또 홍콩에 다녀왔었어가지고. 홍콩도 상황이 안 좋나? 홍콩은 네.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비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만 내가 늦었어도 거의 못 갈 뻔했지. 그리고 이게 그런 느낌이 이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왜 재난 영화들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 막 퍼지고 막 정체불명의 막 질병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인류 멸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 이번에 막 중국 혐오. 네. 나는 이게 병 때문에 인류가 망하는 게 아니고 혐오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중국 하면 나도 이를 갈지. 그 홍콩부터 해가지고 나 반중주의자야 나도.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뭐 입국을 금지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북한은 그렇게 했지. 우리도 북한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왔을 때 그러니까 입국 지금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감염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나 했을 때 감추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게 해야 2차, 3차 감염이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치료해주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 잘 치료해주고 메르스 때 그런 얘기 하던데 메르스 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갔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진료비가 거의 억대에 가까이 그렇죠. 나왔는데 그거 청구를 안 했다 그러던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치료비도 다 지원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추후 청구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대인배적인 자세를 보여줬는데 이 대한민국이 북한이랑 똑같이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가 저기 김씨 왕조들과 똑같은 수준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뭐 물론 뭐 대인배고 뭐 그런 것도 뭐 떠나서 그냥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숨어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2009년에? 네. 한창 때인데 2009년이면. 네. 2009년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외사촌 동생하고 셋이서 밤새도록 놀고 그 사촌 동생하고 제 동생이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네. 저도 안 걸렸어요. 야 신종플루도 비켜가 더럽다고. 앞으로 무서워하는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왜 나는 걸리지 않았느냐. 더러워서 안 걸렸다. 그 두 친구는 깨끗하거든. 나는 안 걸렸어. 나만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저도 요새 손은 잘 씻고 다닙니다. 저는 손을 하루에 보통 한 3번 씻다가 이번에 많이 씻네. 최근에는 거의 하루에 50번은 씻는 것 같아요. 비누 묻혀서? 네, 비누 50번이면 아니 나도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씻는데 비누는 잘 안 묻히는데. 50번이면 한 시간에 한 3-4번씩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러다가 손 다 튼다. 네. 저희 집이 대구 공항 근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마주치고 이 신종플루가 아니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출입국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일단 2009년에 신종플루 걸렸을 때 보면 그때 어땠어요? 제가 그때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팠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증상이 있다. 네. 그리고 나를 격리해달라.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뺑기쳤네. 군인이었고 휴가 갔다가 들어왔더니 신종플루다. 휴가 때 걸린 거예요? 네, 계급이 어떻게 되는데? 계급이 상병, 일병이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걸리고 그땐 걸리고 싶지. 네. 그래서 걸리고 나서 어디 갔어요? 막사 밖에 연병장에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PC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격리시설로 정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써? 못 쓰죠. 혼자 누가 정한 건데 그거?
그 연대장 바보 아니야? 격리자가 저뿐만 아니라 한 10여 명 정도 됐었고 격리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저 사격자에 격리하면 탄약고 이런 데 탄약고 유류고 이런 데 격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사격장에 거기 뭐야 타겟 앞에다 격리시켜놓으면 안 되나? 왜? 네? 사격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찰을 계속 해야 되고 관찰 거기서 하면 되지. 밥도 계속 갖다 줘야 되거든요. 밥도 갖다 주면 되지. 그래서 식판에 제 밥을 컴퓨터 했어 컴퓨터? 네, 컴퓨터 계속했죠. 제 밥을 받아온 제 선임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비비려고. 야 한국 군대는 사람을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 2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있어요? 네. 그 정도 있어요. 타미플루 복용을 일주일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타미플루. 그때 내 동생이랑 사촌 동생은 금방 나왔는데. 네, 낫긴 나왔어요. 내 기억으로 금방 나온 아프기는 한 3, 4일 아팠고 나머지는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놓고 검사를 많이 했고 신고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덕분에 그나마 이 확산이 어느 정도 덜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거 자꾸 통제하고 사람들의 입출국을 막는 걸로 하게 되면 몰래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를 그 신종 플루 걸렸을 때 그렇게 격리 수용 안 시켜준다라고 하고 군대 일수가 복무 일수를 늘리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입 다물고 근무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종 플루가 더 확산됐겠죠. 네. 그 많은 장병들이 쉬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입국 금지 이런 아이디어도 밀입국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틀어막을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방법이 없는 사회다.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살면서 질병 감염이나 전파를 통제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적 역량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해야지. 네.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자, 저희가 팟캐스트 플랫폼 중에 하나인 파티에서 저희에게 라이징 채널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그리고 파티 말고 팟 뭐지? 하여튼 뭐 빵인가 거기서는 투표에 붙여놓고는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파티는 책임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파티 라이징 채널 뜨고 있는 채널로 김수민의 뉴스 밑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 채널은 오디오 플랫폼 파티의 라이징 채널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파티. 네, 직인이 없습니다. 직인이 없어요. 직인이 없어. 이거 가짜 이거. 도장을 오려 붙여야 되겠네. 네, 이거 오래 가지고 네, 파티 빨간 글씨로. 네. 하여튼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없었다면 이 무거운 펜은 저희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 참고로 10만 원의 부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착복해서 횡령했어? 뉴스민에서. 아니요, 그거는 우리 김수민 MC 보너스로 드리려고. 됐어. 그거는. 근데 이거 나 출연료 받잖아. 진짜 무겁다. 무슨 무슨 벽돌 같이 이렇게 진짜 무겁네 이거. 이건 금이에요? 아니겠지? 아니겠죠.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구나. 내가. 이걸 보면서 팟빵은 역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왜 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 조회수만으로 평가하는 그렇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들이 어뷰징 기사 쓰는 거랑 똑같다. 질 좋은 기사, 탐사 보도한 기사들은 결국 찾아서 조회수가 낮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그걸 조명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김수민의 뉴스 밑장을 단순 조회수 기준으로 다른 팟캐스트랑 비교한다는 것은 가당치 못하다. 그나마 조회수 기준으로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신인상이랑 시사부문 탑 20 안에 들어갔잖아요. 후보로. 그것도 조회수로 올라간 거야. 조회수로 올라간 이중자 때. 하여튼 팟빵은 신인상을 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신인상 누가 받았더라? 하여튼 신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받아갔어요. 팟캐스트에 그 터줏대감들 그런 있잖아. 거 비슷하는구나. 이제 드라마
한 그 유산슬이 신인상 받은 거 뭐가 다르냐고. 드라마 20년 했는데 영화 새로 했다고 대종상 신인상 준 거 똑같네. 아 그런 식의 시상 기준은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김수민은 신인이 아니었지만 이창원과 저는 그렇죠. 나도 이만하면 신인이지. 진행자로서는 신인이 아닙니까? 김수민 내 이름 걸고 팟캐스트 한 게 이게 처음인데 마지막인가? 김수민은 중고 신인이지. 제가 2016년에 시사평론가 데뷔를 했거든요. 5년 차야 5년 차. 벌써. 5년 차인데 위기의 5년 차. 네,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위기가 되어버린. 아니 정권 바뀌기 바로 직전쯤에 시작을 해서 제가 처음에 시사평론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네. 그게 터졌거든. 네. 신났네. 신났었지 그때.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 한 2개 대구에서 하나 팟캐스트 하나 2개를 하고 있었지만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방송가에 가셨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 3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 네. 두 번째 사람이 SBS의 임찬종 기자. 네. 세 번째 사람이 김수민 시사평론가라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게 방송가의 얘기인데 네. 김경률 회계사는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사잖아. 뭐 위기야? 왜 방송에서 위기야? 근데 그분이. 일단 두 번째 SBS 임찬종 기자. 정규직이잖아. 정규직이잖아. 그 사람은 그 조국 보도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난 뭐냐고. 그럼 실제 위기인 사람은 김수민밖에 없네요. 그래서 근데 난 더 웃기는 게 그 말을 전해 들으신 어떤 분이 김수민 씨는 프리랜서니까 걱정이 안 되고. 이게 뭐 말이 되는 기준이야, 그게. 임찬종 기자는 정규직이니까,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김수민 몇 년 벌어도 김경률 회계사 연봉 안 될 것 같은데. 김경률 회계사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회계사 돈 잘 벌지. 네. 그래요? 운동권 회계사는 좀 못 벌지 않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네. 노무사하고 좀 다르네. 노무사는 네. 노동자 쪽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많이 못 벌더라고.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노무사 블로그에 가보면 노동조합은 안 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 그렇죠. 한다는 소문이 나면 사측에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사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구미에 계신 모 노무사는 한 분은 뭐뭐호. 네. 한 뻔하지. 그 사용자들에게 워낙 많이 찍혀 있어서 자문 계약 체결이 안 들어온다. 실제 사건을 진행해서 맞는 것보다는 이 고정적인 수입은 자문 계약, 회계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주면 기본적인 수입이 되는데 그 회계사는 노무사처럼 이념을 따지진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니, 김경률 회계사도 숫자만 보잖아. 숫자만 보라고 항상 하죠. 숫자만 보면 되지 왜 생키드야. 안철수를 왜 만나셨어요? 내가 안철수하고 김경률 회계사 만나기 전날 같이 있었어요. 조국 흑서팀이 같이 있었어. 조국 흑서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였는데 왜 저기 누구야 안도현 시인하고 김어준 김민웅 등등의 분들이 조국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특히 안도현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던데 백지로 백서 쓰냐.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조국 백서 낸다 해서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이제 반농담으로 조국 흑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진중권 씨가 그 이름을 붙인 것처럼 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진중권 씨가 너무해. 지금 진중권 일보야. 조중동이 아니라 진중동이야. 네이버 인기 검색 순위 뭐 많이 본 기사 1위부터 10위까지 막 쭉 써있죠. 근데 진중권 씨는 저희 참고로 조국 흑서팀이라고 제가 여기서만 부를 거예요. 방송에서는. 조국 흑서팀에 가담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있고 다 좌파들이에요. 뭐 조국 반대하면 자한당 이러고 있는데 팀원들 대부분이 좌파입니다. 하여튼 간에 김경률 회계사를 안철수 만나는 전날 만났는데 어떤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만나달라고. 네. 그걸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도 졸라 좌파고 조국 이런 사람들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철수랑 뭐가 있대 가깝대 친분이 있대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뭐 최이배 의원 이런 사람들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하도 이제 그게 못 이겨서 만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조언을 해줬거든. 이 면담을 안철수가 아니라 김경률이 주인공이 되는 이 면담의 방법이 있다. 조언을 해줬는데 막 카메라 돌아가고 막 안철수 와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공개 면담에서는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김경률 회계사님이 비디오 스타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른 것 그게 같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내 뭐 회계 좀 받아가지고 연간 회계 감사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는데 그런 거나 시켜주지 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정경심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한 달에 800몇만 원씩 받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적인 도움을 좀 주셔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만날 수도 있지. 만날 수는 있지. 만날 수는 있지. 그 안철수 보고 저기 반대편에 저기 삼성 사측 사람 만나라 그럴까? 그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있었어요. 네네. 그 우리 방송에 나왔던 최봉태 변호사. 이분은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 창당대 대구시당 창당대에도 가셨어요. 왜? 그러니까 그건 다 가요. 새로운 보수당 사실 대구시당 최봉태 변호사님이 서초동에서 촛불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도 검찰개혁 촛불 그렇죠. 집회했잖아요. 거기 최봉태 변호사님 나가서 연설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최봉태도 족바냐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오길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봉태 변호사는 다른 목적으로 갔을 거다. 맞아요. 네트워킹과 또 검찰개혁이라는 느슨한 대의 그 정도에 아마 지지하셨을 거고 저분은 어지간하면 간다. 맞아요. 그래서 그날 집회에서도 주로 했던 이야기가 조국 얘기 안 했어요. 조국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영남대 의료원 옥상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자기 얘기만 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창당대도 자기가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 있지.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창당대도 가셨고. 아 그래요?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죠. 초청. 그리고 뭐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시니까. 최근에는 또 그 영남공고 영남공고 임시이사로도 들어가셨습니다. 영남공고 그 사건. 그렇죠. 그 셜록에서 뭐 집중 보도했었던 허선윤 이사장의 그걸 수습하는 이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수습하는 이사로 들어갔는데 어디든 나타나신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님도 어디든 나타나면 된다. 아니 뭐 안철수가 김경률 회계사 말고 그 다음 날에는 경실련 만났거든요. 그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난다는 게 컨셉트였던 것 같고 우리가 해준 조언은 이거였어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해준 조언은 좀 그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질문해라 던져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안철수 전 의원 무슨 입장문에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에 쌈바 얘기가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하는 거 아니야? 누가? 김경률. 역발상이죠. 역발상으로 다 품는다 우리는. 그 정도가 되나 민주당이? 되면 여기까지 안 왔죠. 민주당 인재 영입들이 하여간 뭐 힘들어. 가관이야. 보고 있으면. 아니 나는 지난 연말 연초 특집 토론 이런 거 하면서 장경태 씨라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있잖아요. 그 장경태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당 내부에서 활동해왔던 이 사람들이 뭘 했고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띄울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외부 인사를 불러들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원종건 씨 영입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비판 성명을 낸 거 보고 좀 황당했어요. 정의당도 하잖아. 정의당 자기들도 똑같이 내부에서 뭔가 정치적 역량을 길러서 성장을 시키지 않고 외부에 이제 영입해가지고 뭐 선거를 치르겠다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은 좀 우스웠죠.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선집장에 간혹 정의당을 까고 있어요. 아니 정의당 깔 게 많아요.
역시 천집장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천집장 그 설날 시트콤에서 연기했던 중도 우파가 본인의 모습입니까? 전향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진정한 좌파입니다. 앉을좌. 네. 앉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계속 사람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계속 메시아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걸로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영이 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안철수 같은 사람인데 안철수는 영입을 하진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제 안철수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영입 그러니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그 19대 20대인가? 20대 총선 20대 때 그때 뭐 표창원, 이철이, 뭐 손혜원, 뭐 양향자, 뭐 양향자, 그 저 누구야 저기 재벌은 아니야. 재벌. 김병관 재벌 아니지. 재벌은 아니지만 돈 많으신 분. 뭐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 해나가면서 그때는 그 빨은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뭔가 세상을 좀 바꿔 보고자 하는 의지와 좀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뭐 들어오는 것은 뭐 괜찮았는데 요번에 이제 영입하는 걸 보면 그냥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요. 오디션이라도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되게 막 진짜 예능 프로그램 같은 이런 사고로 막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씨알이 굵지가 않아. 예, 진짜 오디션 얘기하셨지만 마치 무슨 심사 받으러 올라온 사람 같은. 예, 그리고 뭐 풋풋함을 풍겨야 될 것 같은. 거기다가 저는 이번에 청년임제도 약간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판사분들 같은 경우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렇죠. 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탄희 씨 같은 경우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자기가 뭐 조직하고 소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당장에 사법농단에 반발했던 판사들조차도 이거 아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삼김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이제 큰 정치인들은 이제 영입하는 것도 뭐라 그럴까 좀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당의 많은 사람들을 김영삼이 영입을 했었고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권 젊은 피들을 막 영입을 청년 그렇죠. 활동가들 많이 영입했죠. 뭐 이러한 어떤 진짜 국가의 이 정말 지도자를 자기도 길러내고 물론 뭐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와 역량을 더 다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정치를 한다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저 양반들 비례 만약에 한번 하면 다음에 계속 정치할까? 그냥 뭐 전문 뭐 무슨 자문회의 같은데 불려온 나온 듯한. 뭐 근데 비전 이런 것도 없고. 이번에는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한 없이 지역구 출마로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례에 줄 자리가 없고 내가 또 예언 맞췄잖아. 이낙연 종로로 나간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잖아. 흔들림 없이.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안 이러거든. 그렇게 뭐라고 내가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그 천용길 편집장은 그렇게 나가는 건 너무 쉬운데 라고 하면서 내기를 하자고 할 때에 망설였어요. 그렇죠. 예. 나는 일관되게 이낙연은 일관되게 종로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계속 창원 나가? 창원 성산. 아니요. 홍준표는 창원 성산 아니면 출마 못해. 아니면 김두관이 나가는 양산에 나가든가. 근데 그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김두관 보고 까부지 말라고 했죠. 나는 니랑 급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만, 의령, 창녕, 밀양에 나가나? 그리고 전용길 편집자 예언은 빗나갔죠. 홍준표의 대구 출마. 어림없는 뻘. 야, 근데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출마해줘야 그 우리 유스민이 영상도 많이 찍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 섭외했었어야 돼. 대구 출마 철회하기 전에. 그때 섭외해가지고 출연시켰으면. 그리고 그분은 생방만 나오잖아. 맞아요. 우리 생방 하잖아 이렇게. 안타깝네.
근데 저는 또 경남 지역에서 이번에 총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간혹 청취자분들이 댓글이나 게시판에 다른 지역 것도 좀 다뤄주시면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남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경남 어디? MBC? 어딜까요? MBC겠네. 또 악플러들 몰려올까 그러니까. 이거 PD 진짜 용감하네. 김수민을 쓸 생각을 하다니. 찌른 시국에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김수민을. 다 지금 그쪽으로 갈 거야. 잠깐만. 그러면 그 MBC 경남의 그 4.15 당일날 개표 방송이 아닙니다. 예, 총선 때까지. 네, 총선 때까지. 네. 뭐 한두 달 정도. 네. 일주일에 한 번 생방으로. 다행입니다. 그 뉴스 밑장이 어쨌든 개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 방송은 뉴스 밑장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이 들어온 개표 방송 공중파의 개표 방송을 거절했어요. 진짜로? 진짜? 그럼 하지. 그거 몇 시까지 하는데요? 그 끝날 때까지 하죠. 밤새도록? 네. 아니 어디서 밤새도록 해? 저기 지역 방송인데? 지역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MBC 경남이 했던 것처럼. 공동으로 하면 안 되나? 뉴스 밑장하고. 그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안 되지. 공동으로 하면. 욕설도 안 되고 음주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 편을 무조건 들 텐데. 아니 우리 들 편이 어디 있어? 거기 가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국가혁명 배당금당 나왔는데 거기 가서 저 사람 살인전과 있어 이런 얘기 못 할 거잖아. 살인전과 그거 팩트잖아.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어. 나 요즘 무당파야. 나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무당파라고 받을 거예요. 진심이야.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라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거든요. 그 교란시키는 거 아니야. 역선택 아니야, 역선택. 네. 요즘에 진짜 나 총선 할 맛이 안 나 지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 경북은 내가 솔직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은 민주당 의원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 의식에 비교를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선거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줄어야 돼.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단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줄인 자리를 뭐 정의당이나 뭐 민중당이나 녹색당이 가져가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얼마 전에 허소전 행정관 선거운동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됐나요? 시작했죠. 선거운동 한창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에서 그렇게 갱발을 치면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검찰 인사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오늘 대통령 지지율 때 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김부겸 의원의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물읍시다. 불러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뭐 70명이 총선에 출마하니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데 대구 경북이 없어. 청와대는 진짜 청와대 들어가시는 허소 있잖아. 행정관 한 명. 청와대 들어가시는 분은 어지간하면 청와대 자체의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다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기초의원 하던 사람도 갑자기 국회의원 하겠답시고 전두환을 내가 파헤쳐야 되겠다면서. 아니 그래 전두환을 파헤치는데 왜 국회의원이 돼? 그러니까 흥신소하면 5.18 재단에 그 누구 뽑던데 거기 들어가시던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경찰 간부 후보생을 하든지. 그러니까 경찰이 쫓진 않잖아. 수사를 하진 않잖아. 지금 전두환이 수사 대상인가 경찰에? 하여간 흥신소하면 따이겠던데 그 양반.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 한 그 행동도 흥신소에서 하는 걸 했잖아요. 어쨌든 그 일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다 이제 그 어렵게 된 그분이 또 삼수해가지고 기초의원 되신 분이거든요. 이만솔 전 의원. 그걸 어떻게 때려치나 그걸. 이게 정의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만솔 전 의원을 부대표로 뽑아놨잖아요. 그럴 줄 알았겠나. 그런 기미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봤다고 김수민 MC가 얘기했었는데 사실 SNS에서는 좀 뒷말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초의원이 저렇게 쫓아다닐 수 있냐.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나가려는 거 아닐까? 이런 예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의원이잖아 지금.
그때 당시 기초의원인데 네. 굳이 그만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인생 긴데. 조바심들을 그러게요. 너무 많이 내고 있어. 김의겸 씨도 그래요. 아. 김의겸이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너무 많이 올렸고 또 기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씻고 싶으면 요번에 불출마하는 게 맞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 잘못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나 봐. 근데 군산에서는 인기가 좋대요. 군산에서 김의겸 네. 자꾸 김부겸이랑 헷갈린다. 네. 김의겸 지지율이 꽤 나온다. 근데 문제는 총선은 어떤 지역구의 일이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예,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마이너스 요인을 김의겸 씨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딴 것보다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네. 좀 치사하다. 대구 경북 입장에서 보면 왜요? 본인 칠곡에서 태어나 놓고 그거 자꾸 이렇게 감춰요.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에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기 경상도 출신이라고 PK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본인은 군산이 나의 고향이다. 아니 유시민 스타일인데. 경북 칠곡이 그렇게 부끄럽냐. 미워합니까? 그래 칠곡. 칠곡 전 의원 이완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은겸 전 대변인이 네. 경북 고령 성주 칠곡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박수 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 있는 도전이니까. 네. 근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지난번에 허소 전 행정관 나와서 이야기했던 윤건영 실장. 네. 윤건영 실장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도 했었고 네.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고향이 부산이고. 그럼 출마를 부산에 하는 게 맞지. 저 서울에 그렇죠. 표밭 좋은데 이 인간들이 하나같이 대마이가 없고 대구 경북은 그냥 버리겠다. 이런 자세, 태도. 이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총선 방송할 맛이 나겠어요? 나 걱정이 돼 요새. 그러니까 우리 총선 방송을 하려면 네. 홍준표도 오고. 그러니까 다 붙어야 되는데. 네, 김수현도 오고 뭐 이렇게 붙어야 재미가 있는데. 네. 그 좀 잘해줘야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간에 지금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중권 씨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찍지 말자. 그렇죠. 아니, 난 총선 뉴스가 진중권 뉴스야. 진중권 너무해. 진중권에 지금 미디어 독점 현상이 너무해. 아니 이거는 진짜 그 진중권 씨가 내 글 또 2번인가 공유했어 페이스북에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게. 평소에는 진중권한테 관심도 없다가 화력이 세긴 세다. 요번에 봤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요번 국면 끝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진중권은 또 없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이야. 불꽃이야? 내가 봤을 때는 논객으로서는 마지막이다. 앞으로 뭐 학자로서의 삶이라든지 루비 애비로서의 삶이라든지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있겠지만 논객으로서 클라이막스는 이번에 마지막일 거야. 픽진님이 대만이 뜻이 뭐예요? 대마이. 대마이라고 하죠. 대마이. 대마이라고 하면 이게 앞에 홍준표가 나오더라도 난 두렵지 않다. 너 정도는 내가 가볍게 꺾어보겠다. 곤조 같은 거. 네, 곤조 같은 거죠. 가빠. 그러니까 진중권이 영주에서 경상도 밥을 좀 먹더니 대마이가 있어. 여하튼 진중권 씨 때문에 국면이 너무 새로운 국면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김수민은 매일 글을 쓰는데도 인용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 얼마 전에 미디어 오늘에서 처음 인용됐어요. 조국 백서 고발 백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인터뷰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서 팀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안 했고 몇 분만 이렇게 맛배기로 좀 소개시켜 뻔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미디어 오늘에서 김경률 진중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오픈돼 있으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맞습니다. 사모펀드 그것도 해야 되니까. 진중권 씨는 아니에요. 진중권 씨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연락이 닿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러면 20곡의식으로 제가 한 명씩 불러보면 막 공개하지 말래요. 공개하지 말래요. 몇 명 정도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20명 정도고 저 백서도 한 그 정도 됐지 않았나요? 백서는 이름 나온 사람만 치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실제 인력들은 뭐 들어갈 수 있겠죠. 백서는 그래 3억 뭐 모은다던데 여기는 얼마야? 우리는 그런 뭐 3억 그런 펀딩 하지 않습니다. 3억 펀딩. 3억 펀드도 아니고 3억 펀드.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어젠가 칼럼을 쓰셨죠. 홍세화 선생. 네. 이 홍세화 선생이 이번에 뭐 조국 반대 대열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조국 비판을 쓰셨어요. 조국 당시 후보자가 자기가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다라고 국회 청문회 때 얘기한 걸 보면서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투의 칼럼을 쓰셨고 이들이 웃긴 게 트위터에다가 그 홍세화 선생이 글을 쓰면은 악플을 막 답니다. 홍세화 선생한테요? 양념 막 발라. 그래놓고 뉴스 밑장 게시판에 와가지고는 김수민, 진중권, 유재일이 다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조국 흑서 뭐 가칭입니다. 조국 흑서 참여자는 네. 현재 스코어 거의 100% 좌파들만 모여 있어요. 한 20명 중에 네. 한 명만 오픈을 좀 해주시죠. 홍세화 선생. 홍세화 선생. 홍세화 선생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또 누구를? 네. 지금 김수민, 김경률, 홍세화. 네. 전영길은? 저는 넣어줄까요? 아니요. 전영길. 저희가 사실 토론회를 2월 말에 조국 사태 관련 토론회를 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그럼 토론회 웹자보 만들고 발제자, 사회자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건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태가 조국에게만 키워드를 맞추는 것도 어색할 만큼 번져버렸어요. 지금 진중권 씨도 반조국 투쟁이 아니잖아. 거의 반정부 투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야마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던 차에 일단은 현재 나라에 우한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보류하고 미루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흑서 발간 자체는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그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나? 그때는 많이 지지했죠. 그때는 그렇죠? 심상정이 사퇴했고 그냥 사퇴한 게 아니라 단일 후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단일 후보가 안철수 심상정까지 포괄하는 단일 그리고 후보였죠.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도 문재인을 지지하진 않았잖아. 지지한다고 지지한다고 그냥 사퇴했잖아. 그냥 사퇴했나? 그냥 사퇴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TV 토론회 3차 토론회 앞두고 그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퇴하면서 지지한다고 사퇴. 박근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사실상에 사실상의 지지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1대1 국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었죠. 많이 지지했고 진중권 씨는 2016년 총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트위터계에서. 고종석은 녹색당 당원이었거든요. 고종석 씨가 당시에. 고종석은 녹색당 당원이라면서 계속 안철수 국민의당 선거운동하고 있고 진중권은 정의당 당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쪽 편들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진중권 씨가 근래에는 특별히 뭐 진보 좌파라기보다 오히려 소위 얘기하는 범민주 세력 이쪽 스피커 노릇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중권 씨 자기가 조국 흑서를 쓰겠다는데 힘들걸. 그거 사실관계 취합 사실 백서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료 묶음인 거잖아요. 그 다 모으기 어려울걸요. 진중권 씨는 지금 이제 한국일보에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회 현상이나 또 미학적인 접근 이걸 이제 칼럼으로 연재를 일단 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 진짜 언제 끝나요, 조국? 이제 조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가 번져가지고. 근데 끝으로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저희 백서팀에서 나왔던 심각한 문제인식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 검찰 인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선출된 권력 앞에 왜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느냐. 자, 우리가 권력을 선출한 이유는 그 선출된 권력은 법이나 사리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출을 하는 거지 선출된 사람이 지 맘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야당일 때 들이댔던 잣대와 집권했을 때 잣대가 다르라고 이 나쁜 짓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에서 그 권력을 선출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조국 흑서팀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공정, 공화 그게 지금 통합 보수당 그거 아니야? 통합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기에 그 가시 아니야 그거? 이 양반 이거 완전 절로 갔구만 이거. 자유, 공정, 공화를 보수 진영에 넘겨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부에서 그동안 못다한 토크들 이것저것 얘기를 했고요. 2부에서 또 조국 흑서 하면 또 네. 앞을 또 엄청나게 날리겠다. 아니, 게시판에 아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날리겠네. 네. 컴온. 요즘은 그 악플러들이 방문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조회수를 안 올려주고 있어요. 몇 명 와가지고 또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